금리 보겠습니다. 자, 금리란 뭐냐? 자금 수요자가,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린 그 금액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빌린 금액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물건값은 계속 오르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10,000원이 있어요. 그럼 지금 쓸래? 1년 뒤에 쓸래? 근데 지금은 10,000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살 수 있지만 1년 뒤에는 하나를 다 못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 프리미엄만큼 올려줘야 나는 그럼 1년 뒤에 쓸게. 지금 10,000원과 1년 뒤에 10,000원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는 자금 수요 증가 시, 자금 공급 증가 시 금리가 어떻게 변하니? 채권 금리는 어떻게 변하니? 여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단어를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자금의 수요가 증가됐다는 것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금리는 상승하겠죠. 자금 공급이 증가했어요. 자금 공급이 증가했다는 것은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금리는 하락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제 오답으로 나오죠. 자금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는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한다.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조금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익보다 이자가 더 많다. 이건 이제 기업 입장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는 이자보다 내가 만약에 그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벌어들인 수익이 더 많아요. 그럼 당연히 돈을 더 빌리려고 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금리는 상승하게 되겠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축만 해도 이자 많이 주네. 가계 저축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익보다 이자가 더 많아요. 빌려서 투자를 해봐야 이자도 안 나와요. 나 투자 안 해.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의 수요 확대, 경기 상승. 자,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돈을 빌리려고 하는 투자의 욕구가 더 많아지게 되죠. 당연히 투자 수익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금리도 같이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죠. 시장 수요가 위축됩니다. 즉 경기가 하락합니다.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물건 만들어 봐야 잘 안 팔리는 거죠. 투자 수익이 하락하죠. 그럼 돈 안 빌리려고 하겠죠.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 요런 연관성 구조를 여러분께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금리 변동은 자금의 수요, 공급 규모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배분을 해주는, 자금을 배분해주는 자금 배분의 역할을 같이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겠죠. 앞에서 우리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겠죠.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금리의 종류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예요.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냐 하지 않았냐. 상승률을 고려를 했다. 실질금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다. 명목금리예요. 얘를 계속 반대로 바꿔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계산을 한다. 반대죠, 반대. 실질금리가 명목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가 바로 실질금리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명목금리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목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금리가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금리는 적죠. 그러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부가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명목금리가 10%인데 물가 상승률이 20%예요. 그러면 돈 가지고가 있으면 남의 돈 빌려서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물가 상승이 더 높으면 내가 부담하는 금리는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기업 투자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표면금리와 실효금리 보겠습니다.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 몇 퍼센트니? 그러면 보통 5%야. 이게 이제 표면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금 빼고 나면 몇 %니? 그게 실효금리예요. 달리니 복리니? 그것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달리, 복리 중에서도 월복리, 연복리, 6개월 복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표면금리가 똑같다고 손 치더라도 과세 방법이나 이자 계산 방법들에 따라서는 실효금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투자형 상품인 경우에는 이 상품 어떤 게 더 금리가 높니를 비교를 할 때는 실효금리를 비교를 해야지 표면금리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계산법에 따른 만기 수령액. 자, 교재에는 달리, 연복리, 1년에 한 번, 6개월 복리, 월복리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식 계산하는 문제 한 10년 전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주로 뭐가 나오느냐? 요게 나옵니다. 만기 수령의 크기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는데 이자 계산 방법이 달리냐, 연복리냐, 6개월 복리냐, 월복리냐에 따라서 가입자가 받아갈 수 있는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계산법은 뭐냐? 그게 바로 월복리라는 겁니다. 월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자 받는 거죠. 그 이자가 다시 운용 원금에 보태지는 거죠. 그죠? 6개월 복리, 6개월마다 운용 금액이 커지는 거고요. 연복리는 1년에 한 번씩 커지는 거고 달리는 한 번도 안 커지고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러면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운용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월복리가 가장 많은 수령액을 가져갈 수 있는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